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아베 총리 필습 이후로 일본 전체의 사회를 조명해보는 마지막 시간으로, 그러면 미래 일본을 조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 일본에는 지금 국장을 준비하고 있죠. 9월 27일이죠. 일본 전체가 정부 돈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최고위 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받는 훈장 중에서 최고 높은 훈장이 최고위 훈장인데, 그 이름은 대훈위 국화장 경식. 상당히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문화 대훈장이죠.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받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일본은 전부 다 총리를 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받은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 사토 에이사쿠, 나카소네 야스히로. 그리고 이제 천황들은 다 이걸 받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가 최고위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받았느냐? 요시다 시게루 총리는 어떤 공로가 있냐면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해서 전쟁을 종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렇게 해서 받았죠. 제가 보기에는 샌프란시스코 협정은 비징벌 조약이죠. 원래 전쟁에 일어나면은 강화 조약을 하게 되죠. 강화 조약을 해서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강화 조약인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모든 지금까지의 강화 조약은 다 징벌 조약이죠. 이긴 나라가 진 나라로부터 손해를 받는 거.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비징벌 조약이 되겠죠. 비징벌 조약을 되게 한 바로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그 업적으로 받은 겁니다. 자, 사토 에이사쿠는 어떤 업적이었느냐? 오키나와를 반환을 시켰죠.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업적이 있기 때문에 받았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는 일본과 미국이 미일 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었죠.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과 바로 론 야스, 애칭을 말할 정도로 가까워서 일본의 유상을 세웠다. 그래서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받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가 받게 되죠. 일본의 장례식은 보통 2가지로 치러집니다. 하나는 집안 사람들이 간단하게 모여서 하는 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격식에 맞춰서 공식적으로 절에서, 보통 이제 절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아베 총리는 7월 12일 날 약 1000명의 이제 밀장을 했습니다만, 말이 밀장이지 1000명 정도 왔죠. 그런데 9월 27일 날 일본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대하게 지금 장례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필습 직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추모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했지만, 아베 전 총리의 공과에 대한 논란을 지금 야당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입헌민주당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일본의 언론도 아사히 같은 데는 반대 방향으로, 또 마이니치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산케이나 여미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전체적으로 치를 예정입니다. 국장은 지금까지 요시다 시게루, 아까 말씀드린 샌프란시스코 조약, 강화 조약을 맺은 요시다 시게루만 지금 국장을 했고,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이 국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조문 외교도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발빠르게 박진 외교장관이 갔고, 또 미국은 국무장관, 재무장관이 와서 또 했고, 또 조기 개항을, 미국의 관공서에 조기 개항을 할 정도로, 또 대만의 라이칭도 부총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차이 잉원 총통 다음에 총통에 유력시 되는 사람이죠. 직접 와서 조문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기시다 총리한테 개인적인 명의 조전 보냈고, 푸틴 대통령도 유가족에게 조전했고, 하여튼 이런 조문 외교를 다시 한번 국장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자, 야당들이 국장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베 전 총리가 국회에서 허위 답변을 118회를 했다. 그리고 사망 이유도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패배다.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정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을 미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국정은 그대로 치러질 거고, 앞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이제 아베 총리의 뒤를 이어서 일본의 정치계를 지금 운영을 할 건데, 기시다 총리의 처신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 피습 직후에, 물론 그 당시에 기시다 총리도 그 당시 삿포로에선가 무슨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가 그 피습 소식 듣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땀방울과 눈물이 적신 그런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주 일본 국민들이 인상 깊게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기시다 총리가 자기가 주장을 해서 국장으로 애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가 계속 강조해왔던 헌법 개정을 자기가 함으로써 아베 지지파의 반대 명분을 지금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가들의 하나의 이제 어떤 감각인데, 아베에 대한 추모 감정을 자신의 지지로 연결시킬 그런 의도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기시다 총리의 유상은 자민당 내 일단 1인자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 선거, 이번에 지난해 중의원 선거 승리, 그리고 이번에 참여연 선거 승리로 지금 최고의 파워맨입니다. 당분간 우익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아베 전 총리의 바로 직계 계승자가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기시다 총리가 최고의 실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 아베파가 자민당 내에서 95명으로 제일 많지만, 아베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 배려를 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이 참여 선거 직후에 74%까지 갔는데 지금은 5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베 총리 피습 사건의 범인이 이제 제기한 특정 종교 문제 때문에, 기시다 1차 내각에서 특정 종교에 관계되는 사람이 7명이 있었다. 그래야지 이제 그 여론이 또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내각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만, 2기 내각을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8월 10일 날. 그런데 그 2기 내각은 아무래도 특정 종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배제를 하고 했는데, 3명은 지금 약간 관련이 있는데, 그 3명한테도 앞으로 절대 그런 특정 종교하고 관계가 없는 걸 단서로 지금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파에 대해서 4명이나 또 기용하는 그런 제스처도 있죠. 일본 개헌에 대한 지금 여론입니다. 앞으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일본 개헌인데, 일본 개헌은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추모 감정이 당분간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일본 개헌의 필요성 중에 하나를 지금 어떤 걸 들고 있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로 러시아하고 인접된 국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희생자가 됐죠. 일본도 바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에서 긴급조치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이 온화한 이미지로, 지금까지는 50-50 국민 투표에서 아마 절반으로 예상됐는데, 여기에 기시다 총리의 온화한 이미지까지 더해지면 아마 일본 개헌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제 야당이 지금 거의 지리멸렬한 가운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기시다 총리가 지금 헌법 개정안을 빨리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 그렇게 참여연 선거 압승 직후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 총리가 일단 헌법 개정안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해서 돼도 되고 안 돼도 국민투표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걸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개헌의 장애 요소로 이걸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개헌은 해야 되는데 개헌의 내용이 문제죠. 그런데 지금 개혁 세력인 4개 당이 있죠. 자민당, 그다음에 공명당,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유신회하고 국민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민주당은 특별하게 지금 주장을 안 하고 있는데, 자민당은 자위대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명당은
자위대하고 긴급사태 조항은 추가할 필요가 없다. 또 일본 유신회는 뭘 주장하냐면은 교육 무상화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개헌 통일안이 지금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통일이 되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일되는 과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이런 일본의 지금 최근 한 1년 이후의 미래를 우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일본을 리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지금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의 보상 조치가 문희상 안도 있고 여러 안이 좋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일본한테 제시를 하고, 또 지금 일본이 무비자 정책을 지금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한국이 일본인 상대로 무비자 정책을 써가지고 일본한테 상호주의를 강요하면서 한일 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이런 정책 같은 거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정책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소미아를 확대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에는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조짐이 있죠. 기시다 총리도 아베 총리 피습 애도에 대한 각별한 감사 뜻을 전달했고, 지금 외무성에서 징용공 문제로 한국 선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잘 이용할 수 있다. 우리도 지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조문 외교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 방향은 어떻게 될 건가? 안전대국 신화는 붕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붕괴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컴팩트하고 영이 주도한 일본의 안전대국 신화는 어느 정도 붕괴됐다. 그리고 경제대국 신화도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거의 완벽한 경제대국은 아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은 6.25에 늘 강한 국민성을 발휘했다. 2차 대전 이후에 또 과거의 명치유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이전의 일본의 과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내각이 난국 극복 시에 어느 정도 일본이 새로운 일본으로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우선 우익 민족주의 노선을 어느 정도 일본이 전환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기시다 총리가 친한 성향을 과거에 견지를 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유통구조 개혁입니다. 유통구조가 일본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과거에 동경 사무소를 폐쇄했다 다시 최근에 열었죠. 이런 게 바로 유통구조가 일본이 잘못돼서 다른 나라로부터 지탄을 받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매뉴얼 사회입니다. 일본이 매뉴얼 사회를 지금 그대로 유지를 했다가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쳐지면 일본은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